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요새 너무 힘든 관계로 코인과는 상관없지만 즐거운 소식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해서 지쳐있는 한국인들한테 큰 기쁨을 줬는데요. 혹자는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대단하신 것 같고 마치 IMF 때 그 힘들 때 이제 박세리나 박찬호 선수들이 스포츠를 잘해서 저희한테 큰 기쁨이 됐던 것처럼 그때 장면과 참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스토리도 같이 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정하게 노력하셔서 성공을 해서 손흥민존에서 매일 그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이렇게 계속 손흥민존을 슈팅 연습하고 엄청난 노력 끝에 성공을 하신 거고 게다가 이렇게 득점왕 경쟁을 하면 페널티킥 욕심이 날 텐데도 본인이 얻었음에도 이 원래 간판 스타였던 해리케인한테 다 몰아주길 합니다. 이건 다 너가 차라. 그리고 감독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잘 응해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알죠. 그렇게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이런 걸 팀원들도 다 아니까 막판 들어서는 이제 득점만 만들어 주려고 동료들이 엄청나게 어시스트를 합니다. 완전 선순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런 값진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서 일단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시기이고요. 어려운 단적인 예를 몇 개만 들어보면 일단 침묵을 드디어 깹니다. 텐센트 회장님이 평소에는 저자세를 유지하고 항상 조용히 있으셨는데 그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그렇게 당한 걸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으셨다 이거죠. 이 실적 추락하고 이제 더 이상 낮아질 게 없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비판을 하자. 비판이라도 말이라도 하고 죽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아마 보복을 당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국도 참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도 비슷하죠.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금리 상승에 따른 일시적 한계 기업 비중 변화.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뭐냐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해요. 좀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서 21년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별 차이는 없어요. 대기업도 거의 30% 가까이가 좀비 기업이었고 중소기업, 부동산 숙박업도 50, 60, 70까지도 거의 다 빈사 상태에 있는 데다가 금리를 3% 상승할 경우 그 비중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숙박 음식업은 거의 84.3%, 70%, 68%, 대기업도 35%가 이제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굳이 이제 좋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상승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조금은 정책 권력자들한테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압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예전에 손정희 회장 그 투자했던 걸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작년에 손해를 많이 보셨다. 그래서 루나를 못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또 중국에서도 큰 손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이 해안은 정말 대단하신데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큰 캐시카우가 될 거라 생각하고 4년 전부터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에 세우셨죠. 중국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결국은 이분이 열심히 키워놨는데 중국이 또 돈 되니까 그거 결국은 중국 CEO 안 치고 지분 51% 넘게 확보해서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손정희 회장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중국을 했다고 보고요. 돈 되는 거는 결국은 다 하고 다 뺏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 중국도 상황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규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했으니까 채굴되는 채굴업이나 아니면 코인 업계라도 이제 나중에 얼렁뚱땅 또 컴백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또 이 기사에서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다들 이게 언제 오르냐 다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실 텐데 코인 주식은 도대체 언제 오를까? 또 이분이 뻔한 답변을 하시긴 했어요. 중국 코로나 제로 코로나 폐기되고
러시아 휴전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맞죠. 근데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소식들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올해 안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다가, 코인은 개별 이슈가 있잖아요. 뭐 리플 소송,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 6월에 뭐 텍사스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든지 여러 그런 소식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에 큰 단기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좋은 소식이 보통은 환율이 떨어져야 투자 자산은 상승한다. 이게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죠. 근데 지금이 이제 사람들 보기엔 환율이 거의 1,300원을 고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빅스텝 예고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이제 다 팔고 계신 거죠. 그래서 1,300원이 마지노선이고 이제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개미가 볼 때 뭐 1,300원이 마지노다 해서 이제 다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다 예상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환율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투자 자산은 저점을 찍고 일시적으로라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호재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읽어보면 볼수록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뭐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뭐 BSN을 통해서 8월에 해외 진출한다. 호재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해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비사용 버전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거를 한대요. 근데 이 암호화폐 비사용 버전 이더리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수수료는 이더리움이 아니라 미국 달러로 한대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특히나 블록체인 기술에서 암호화폐를 배제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다. 이걸 이렇게 과제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블록체인은 좋은 거, 코인은 나쁜 거, 이미 이렇게 선을 그었고 다 뭐 두드려 팼으니까 이제 요거를 관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걸 추진하는 이제 CEO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향후 1, 2년 동안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연히 쉽지 않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지 저는 개념도 서지가 않고 게다가 이제 BSN은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이 주류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이게 주류인가요? 주류인데 왜 설득을 할까요?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말인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게다가 이제 국가 신뢰도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만드는 건 다 안 믿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투명성을 통해서 오픈 소스를 통해 뭐 신뢰를 얻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어, 도무지 해석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8월에 BSN으로 뭘 해본다고 하니까 한번 기억만 해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가끔씩 이제 수상하거나 애매한 기사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곤 하는데, 그 IMF가 엘살바도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갑자기 BTC 도입 관련 기술 지원을 논의한다는 이상한 기사가 나와서, 그것도 덜렁 세 줄짜리로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이제 IMF가 비트코인의 사용 정보 수집 및 통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이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거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뭐 공정하게 하고 반부패 방지 뭐 이런 걸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해줘야 니네 엘살바도르가 오케이를 해야 우리가 13억 달러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 엘살바도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뭐 사고 팔고 뭐 누가 썼고 연령대는 어떻고 어디에 썼고 이런 거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13억 달러 내가 빌려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한다면 IMF는 이거 정말 니네 망한다, 뭐 신용등급 떨어진다, 그만둬라, 그리고 뭐 돈 써서 시위대도 만들고 뭐 그랬던 데인데 지금은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 기술 지원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뭐 세계적인 규제의 명확성이라든지 흐름이 미국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루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세는 막을 수 없구나 싶어서 뭔가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긍정적이라 보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 파일코인 얘기인데요.
파일 코인보다 더 떨어진 코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굉장히 가능성도 있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죽은 줄 알았던 파일 코인도 열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미국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큰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행사에서 이제 뭐 니어 프로토콜도 나온다 그러고 파일코인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주에서 호스팅 가능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하나의 위성이 다른 위성한테 연료도 보급할 수 있게 뭐 웹3 형태로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하는 건데 굉장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가격에는 미동도 없고 이런 시기에 발표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코인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빠진 코인인 경우에도 이제 불장이 오거나 단기 큰 반등이 오면 이런 많이 떨어진 코인들이 오히려 반등폭은 더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자는 파일코인 홀더가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자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금융 세력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뭐 투자 고수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 말고 행동을 살펴보자고 하는데 일단 이 기사는 오늘 나왔고요. 뭐 평범해요. 투자 공포 시대에 미국, 브라질 에너지주로 버텨라. 미국은 뭐 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브라질은 하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고 에너지주도 일반인들이 찾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은 날에 나온 기사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브라질 국채를 많이 투자를 하셨고 윤태식 관세청장님은 에너지 ETF를 거의 뭐 2억 넘게 그것도 해외 상장 ETF를 2억 원 이상 사셨어요. 이게 저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엄청난 분석력과 촉이 있어서 그걸 미리 캐치를 하고 투자를 한 건가 저는 내부 소스나 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분들의 말이 아니라 이런 다 드러난 행동들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긴 한데 이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자. 그 방향이 맞는 거다. 이런 다시 한 번의 어, 진리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거의 본론인데요. 어제 다 놀라셨을 거예요. 메이저 코인인데 라이트 코인이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빗썸, 업비트, 뭐 코인원 다다다닥 하루 만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된 걸 보고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봤고요. 말씀드리면 윈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이렇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 포함됐기 때문이래요. 선택이 있다는 말은 선택 안 해도 되고 뭔가 좀 더 알아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어, 전송 기록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추가된 걸로 볼 여지가 있어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굉장히 급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 라이트코인은 이걸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옛날부터 이 윈블을 하려고 엄청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했었고 19년도에도 개발을 완료했는데 그때도 또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정해서 어렵게 오히려 호재이거든요. 그걸 어렵게 기술을 개발했는데 짜잔 하고 나타났더니 이제 한국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이제 맞아준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고요. 일단은 1차적인 원인으론 루나의 나비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거래소한테 책임을 이제 다 지워요. 뭐 규제는 좀 어렵고 하니까 이제 못 하겠고 거래소들을 이잡듯이 잡는데 루나가 이제 뭐 거의 뭐 굉장히 나쁜 악당이 됐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루나를 이제 3년 전 데이터까지 끌고 와서 테라의 루나 코인 상장 심사가 엉터리였다. 강점만 부각하고 위험성은 가소평가했다. 그리고 제2의 루나 사태 발생하면 거래소들 니네 이제 책임져라. 큰일 날 거다. 이렇게 겁박을 하는데 이 당연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하고 오버해서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개인정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매우 엄격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한 5, 6년 전에 처음 튀어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의 사업을 못할 정도로 뭐 주민번호, 뭐 핸드폰 번호, 뭐 이메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송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투자자 지갑 공개, 투자자 자산 공개는 왜 이렇게 그럼 보호를 안 해주나? 이것도 참 의문이어서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고요. 인부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16년도 7월에 처음 비트코인 개발자 포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해리포터 영화에서 나온 마술 주문인데 특정 정보를 말할 때 이제 그 주문 말 못하게 혀를 일시적으로 꼬아버리는 저주 마법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익명성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자체가 탈중앙하고 이 정부로부터 또는 전쟁, 뭐 인플레, 뭐 부유세, 뭐 세금 이런 것들로부터 부자들이 내 자산을 지키려고 만든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실은 이렇게 개발을 하신 게 맞아요. 이게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우리는 과잉 보호를 이제 과잉으로 하면서 유의 종목 지정을 했지만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 본 이야기인데요. 짧게 말하면 청담동에 이제 두 아들 아빠가 살았는데 아침에 맥도날드에 들려서 0.001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 실제로 올해 안에 일어날 일이죠. 미국에서도. 근데 매점 여직원이 이제 그래서 두 아들 아빠가 보낸 0.001 비트코인을 받아서 햄버거를 넘겨줬죠. 근데 여직원이 이제 이 지갑이 추적이 되니까 두 아들 아빠 주소를 추적해 보니까 비트를 5천 개나 갖고 있대요. 실제로 이러면 되게 좋겠는데 이걸 보고 이제 평소 가난에 찌들었던 여직원은 그를 미행해서 이 사람 부자네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탈취하려는 범행을 계획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두 아들 아빠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 후원자도 그렇고 뭐 캐나다 트럭 운전수도 그렇고 평생을 이제 이러한 범죄의 두려움에 살아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부자들을 가만두지도 않을 거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후원자도 예를 들어 뭐 가정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러면 이제 통합이 됐을 거고 이제 뭐 푸틴이든 정권을 차지한 분이 우크라이나 옛날에 후원했던 사람들 명단 다 가져와. 그래서 뭐 응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캐나다 트럭 운전수들도 그랬고 이, 이 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독하게 반응한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고요. 근데 라이트코인은 이제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유의 종목 지정은 이제 트래블룰과 더불어서 한국의 과잉 반응이고 또 암호화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탈중앙화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뭐 상장 폐지될 수도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이거 하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정부한테.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그러면 해외로 이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때문에 이 라이트코인, 이 메이저의 시세가 뭐 상장 폐지했다고 떨어지고 이렇게는 잘 생각이 안 되고 오히려 상장 뭐 유의 빔처럼 상장 폐지 빔도 가끔 있어요. 이제 세력들이 뭐 고가에 털려고 이제 펌핑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뭐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팁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라이트코인도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요. 하락장 이렇게 힘들 때 내 코인만 갑자기 뭐 호재든 악재든 간에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 기준으로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한 30% 정도 이상 올랐다. 뭐 20%, 10%는 그냥 내비두고 30%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 그 기준으로 30, 35, 40, 45, 50 뭐 이렇게 위로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45까지 올리다가 이제 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다 팔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급등 후에는 하여튼간 급락이 있어요. 그건 거의 공식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내 것만 솟아오를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뭐 매도 전략을 해보면 나중에 뭐 떨어지면 이걸 그대로 사도 되고 아니면 내가 평소 봤던 애들을 뭐 매수를 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이런 현장에서 장에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거 엄청난 메리트니까 이런 팁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힘들 때는 금융세력, 월가 이런 분들이 우리들의 코인이나 주식을 엄청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 재밌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시는 분이 이 구겐하임의 CIO죠. 뭐 스캇 밀러드라고 하는데 이분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오를랑 말랑 할 때는 갑자기 이제 40만 달러로 비트코인이 간다. 설레발을 치시고 급기야 여기까지 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60만 불까지 간다. 뭐 엄청나게 설레발을 치셨죠. 근데 60만 불 갔나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부처빔 왔을 때는 부처의 난 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제 15K 15,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10,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또 겁을 엄청 주셨죠. 이때 뭐 주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렇게 또 하락이 오니까 비트코인이 3만 불 깨지면 이제 8,000불까지 갈 수 있다. 두고 봐라. 또 이러면서 또 사고 계시겠죠. 이분 결론은 이분 반대로만 하면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지금 또 8,000불 간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어 월가나 금융 세력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힘든 장세를 끝까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